동국제약하면 역시 그 일반 의약품, OTC 사업의 강점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마데카솔처럼 뭐 소비자들이 먼저 딱 찾는 그런 브랜드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잖아요. 네, 인지도는 확실히 높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다 만드니까 가격 경쟁력도 좋고 또 약국 직거래 비중이 80%나 된다는 건 유통망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건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약사 유튜버 추천 영상이 엄청 뜨면서 그 마데카솔류 매출이 40% 중반까지 확 늘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 성장이 약간 좀 일시적인 유행 덕분이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일시적이다? 네, 올해 2025년 1분기 성장세를 보면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유행에 기반한 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2021년 팬데믹 때 기억하시겠지만 약국 방문객 줄면서 OTC 매출이 아예 역성장했던 사례도 있고요. 아, 맞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외부 변수에 생각보다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은 좀 봐야 합니다. 그래도 뭐 헬스케어 분야, 특히 화장품 쪽 성장세는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 아, 헬스케어요? 네, 2015년에 나온 그 마데카 크림 있잖아요. 네네, 압니다. 벌써 누적 판매량이 6,800만 개래요. 어마어마하죠. 미용기기까지 내놓으면서 제품군도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판매량 자체는 대단하네요. 그리고 과거에는 홈쇼핑 의존도가 거의 50%에 달했는데 이걸 이제 30% 중반까지 낮추고 자사몰이나 쿠팡 같은 온라인, 또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오프라인으로 판매 채널을 성공적으로 다각화한 점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채널 다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이죠. 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쪽 수출도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다 하고요.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봐야 하는데요. 헬스케어 사업의 이익률은 사실 회사 전체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아, 마진이 좀 박한가요? 네, 그리고 채널 다변화 자체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비용이 들겠죠. 실제로 2023년에는 그 미용기기 마케팅 선투자 비용이랑 또 해외 사업 부진이 좀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었어요. 아, 2023년에 이익이 줄었군요. 네, 특히 좀 우려되는 건 과거의 해외 매출의 한 축이었던 중국 비중이 예전엔 20%대였는데 이게 지금 10% 미만으로 확 떨어졌다는 겁니다. 중국 비중이 그렇게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회사의 또 다른 축인 전문의 의약품, ETC 사업은 어떤 거예요? 이쪽은 좀 안정적이지 않나요? 네, ETC 사업은 연평균 한 13.9% 정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꾸준하죠. 특히 그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게 하는 미세 입자 기술, 마이크로스피어나 약물 전달 효율 높이는 리포점 같은 핵심 기술 있잖아요. 이걸 활용한 신제품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라 추가 성장도 기대되고요. 기술력은 가지고 있죠. 또 30년 넘게 쌓아온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ETC 사업의 꾸준함은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복제약, 그러니까 제네릭 위주라는 점은 약간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아, 신약보다는 제네릭 비중이 높군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신약 개발 성공 여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요. 제약 중심의 해외 사업 실적도 최근에는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오래된 사업의 안정성, 이걸 지키면서 동시에 이 변동성이 큰 신규 사업, 헬스케어 같은 쪽의 성장을 어떻게 잘 이끌어낼 것이냐, 이 균형점을 찾는 게 동국제약의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그래도 매출액은 역성장 없이 연평균 13.6%씩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매출 성장 자체는 그렇죠. 2024년에는 헬스케어 쪽이 17.4%나 성장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회사 전체적으로도 두 자릿수 이익률을 유지하겠다, 이런 목표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매출 성장세는 분명 눈에 띕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보면 2021년 그리고 2023년 벌써 두 번이나 뒷걸음질 쳤어요. 아, 이익은 좀 흔들렸군요. 네, 그러니까 외부 환경 변화나 신사업 투자 비용 증가에 따라서 이익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 안정성이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부별로 이익률 차이도 꽤 큽니다.
OTC나 ETC는 평균보다 높지만 헬스케어는 평균보다 낮죠.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합니다. 종합해보면 동국제약은 강력한 기존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고 또 헬스케어라는 성장 엔진을 동시에 돌리면서 유통 채널 다변화하고 해외 시장 개척하면서 외형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부분도 분명 많아 보입니다. 물론 성장 가능성은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익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또 헬스케어 사업의 수익성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 거냐, 특정 해외 시장, 예를 들면 중국 리스크 같은 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풀어야 할 숙제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업과 또 성장해야 하는 사업 사이에서 약간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동국제약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동국제약이 이 안정적인 전통 제약 사업의 기반 위에서 또 빠르게 변화하는 헬스케어 시장의 기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잡아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